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순서를 두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일 만에 재촬영을 하고 있죠? 네. 화요일날 제가 공지도 드렸는데 화요일날 녹화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파일이. 그래서 우리는 네, 또 촬영을 하고 있다.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오늘 차 사고도 났고 기분이 안 좋아. 저 지금 여기 새끼손가락을 촬영하다가 그 부었어요.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찢는 그 아픔. 네, 어쨌든 오늘 뭔가 안 좋은 날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선택님이 오늘도 촬영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주 동안 쉬지 않았으면 맞아요. 이번에 넘기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주 동안 그 방송이 안 나와가지고 좀 무리가 되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재촬영을 하자. 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재촬영을 어쨌든 지난주 화요일 하고 또 오늘 하는데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몇 개 좀 새로운 거 전해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처음에 할 얘기는 저희가 김용민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단히 언급하자면 김용민 씨 그 국회의원 김용민 아니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근데 김용민 씨를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김용민 씨를 낙검수 영향력은 이제 끝나가는 것인가? 이런. 그렇죠. 낙검수를 듣던 세대가 또 이렇게 많이 또 떨어진 거죠. 지금이랑. 그래가지고 예전에 낙검수라는 아주 팟캐스트가 핫한 팟캐스트가 있었죠.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던 어떤 그런 시작이 되기도 네. 했던 그런. 그래서 뭐 이제 김어준, 네. 김용민 그리고 주진우 기자 기자. 이렇게 셋이서 그 BBK를 캔던 그 방송이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다양한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방송이었고,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화제가 됐던 맞아요. 어떤 스피커였는데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다가 뭐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여성 페미니즘 관련 이슈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그분이 실수를 좀 자주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실수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분이 방송에서 했던 그런 여성 혐오적인 그런 발언들이 다 소환되면서 이제 낙선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페미니스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일관되게 페미들 저주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도 페이스북에서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발언 이제 페미들이 뭔가 뭐라고 하셨죠? 페미들 팥쇼 뭐라고 하셨죠? 페미들이 제가 올려드렸는데 네네네. 설치지 말라고 했고요. 네. 가만히 있어라 약간 그런 거죠. 맞습니다. 조용히 파시즘이라고 했네요. 파시즘이다. 페미파시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 성을 무기로 남성 정치인을 흔들고 그렇게 권력을 손에 쥐려 한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뭐랄까요? 이건 무슨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뭔가 그동안 있었던 흐름은 뭔가 민주당에서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 이슈 관련한 뭐 토론회를 하거나 뭐 그럴 때 그 주최한 국회의원들 좀 좌표를 찍어서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몇 건이 확인이 됐고 최근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또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 여성 정책
발표하는 자리에 이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좌표 찍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좌표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휘둘림을 당하는 거인 것 네.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뭐 개인이 그냥 떠드는 거라고 무시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김용민 이 사람이 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리고 제1당이기도 하고 조만간 이제 권력 교체나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패배국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원은 아니라고 네, 하시던데 당원은 아니래요. 네. 당원은 아니라고 놀랐습니다. 하시던데. 그래서 전 놀라웠어요. 근데 왜?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 당원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왜 영향을 계속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거고 이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호한 좀 선긋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 이슈나 페미니즘 정책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좀 그런 선긋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김용민 씨의 말에 휘둘림을 당하는 거 이 자체가 그 당 내에서 김용민 씨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수진 의원이 그렇죠.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왜 성평등 정책을 일찍이 내놓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긋기 어쨌든 민주당 공약에서도 성평등이나 여성 정책이 거의 없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동안은 사실 거의 오히려 약간 저희가 얘기 계속 했었는데 광장에서 나왔던 이제 20, 30대 여성들의 존재를 좀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작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긋게 말씀하셨는데 페미니즘과 선 긋지 마시고요. 김용민과 선을 그어야 할 차례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후에 정권을 잡더라도 저는 옳은 방향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김용민 리스크라는 그런 해시태그가 계속 돌기도 했는데 이건 진짜 민주당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 곧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그만하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되게 하기 싫어하셨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거죠? 아무래도 지금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 선출이 되고 어떤 정책으로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국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젠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에서도 그런 부분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아이템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대선에서 또 사실 저희가 방송 안 한 한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지인들끼리 얘기 나눴었는데 2시간 정도 뉴스를 안 보면 갈라져 있다.
있다. 큰일이 나 있고. 후보가 바뀌고 그쵸. 또 바뀐다. 또 바뀐다. 예, 잠을 자면 잠을 자면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그 의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약간 그런 허무함,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맞아요. 국힘에서 벌어진 일은 정치를 충분히 희화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사건이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정당 투표 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쵸. 부결된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로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맞아요. 무산된 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결국은 당원들의 힘으로. 그랬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럴 수 우스갯소리긴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나서야지,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고 당원들이 나서야지 뭔가 정리가 되는,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한덕수보다 그러면 김문수가 좋은 후보냐? 이건 또 아니어서. 근데 그 과정이 뭔가 투쟁처럼 뭔가 돼가지고 저도 약간 몰입. 김문수. 그래, 좀 약간 짠함도 있고. 그래, 이게 문제야. 짠함 이게 문제야. 근데 이제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랄까 아시죠? 좀 뭐랄까 이런 거에 마음이 약해. 짠함 이런 거에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가지면 마음이 가고 이러지만 김문수 후보가 좋은 후보인가? 정신 차려보면 아니라는 거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고요. 네. 계엄을 옹호하고. 그렇죠. 절대. 지금도 윤석열 탄핵을 출당을 반대하며 이런 후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쵸,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이제 등록하기까지도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이제 국힘에서는 이런 난리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정책적으로 볼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우리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2주 사이에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국민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가 봐 내가. 계속 불러주세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번이고요. 그리고 4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번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6번이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7번이 무소속 황교안 후보,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놀랍죠? 네. 그리고 8번이 무소속 송진호 후보 해서 7명이 총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지난번 촬영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드롭한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7명이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김재원 후보가 이제 어쨌든 드롭한 거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또 다루긴 조금 짧지만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고 어쨌든 이제 김재원 후보가 드롭하면서 지금 이제 구도가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후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김재원 후보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그 야 6당과 함께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 지지하게 되면서 사실은 뭐지? 그러면 권영구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뭘 같이 정책 공조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 측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 그러니까 물론 한계는 있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진보당이 지난번에 이제 국회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타고 국회에 들어가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일화든 아니면 지지 서명을 할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문구라도 좀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본인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좀 구호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고 좀 다양한 평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평가들이 있고 어쨌든 좀 근데 뭐 명분이 저는 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다 그냥 정치적인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랑 루트가 다른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또 진보당 분들 만나니까 다른 건가? 그냥 이런, 예전엔 되게 비판적으로 사실은 보게 되기도 했고, 이렇게 막 민주당 막 이런 옷 입고 또 선거운동을 하시는 걸 보는 게 참 씁쓸했는데, 이거 기분 탓인가요? 그냥 저희 1층에 또 이사 오셔가지고 근데 가까이서 보다 보니 그런 건가?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늘 말씀만 드리는 거지만 이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쵸,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이거 방향이나 이런 정치적 실천들이 이제 어쨌든 선택은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보고 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요. 네, 진보당 그래도 좀 저는 좀 여성 후보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정책들도 좀 볼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젠더 여성 정책이 전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청년 정책 발표문이라는 게 5월 4일에 발표됐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여성 1인 가구 등 청년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 강화하겠다라는 게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게 여성 정책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가 덧붙인 게 뭐냐면 이번에 논란된 거예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으로 의무화하겠다. 예.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 가산점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호봉제. 하지만 호봉제에 얹혀주겠다. 이게 실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러니까 군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실적으로 호봉을 높여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의무화하겠다. 이거를 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이제 이게 공약이 들어가면서 최근에 논란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 호봉제라는 방식이 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고, 또 이 군가산점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필을 한 남성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에 또 더불어서 또 어떤 분이 출산 가산점을 얘기하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하겠다는 게 그 정책으로 있는데 그러면 여성 정책은 뭐냐, 너네 성평등 정책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성들이 지역에서 이제 달려든 거죠. 왜 여성 정책은 없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그 이제 댓글을, 그러니까 문자를 답글을 달았다고 했나? 어쨌든 그런 형태로 달았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도 출산 가산점제를 우리가 정책으로 곧 발표할 거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서, 문제는 그게 그러면 그 여성 정책인 거냐라고 하면서, 아까 이제 문제 제기했던, 왜 여성 정책은 없냐라고 문제 제기했던 여성들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막 공세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어떤 거 얘기했냐.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여성정책, 성평등 여성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거다. 네. 내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흐름이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성관위에 제출한 그 10대 정책 공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 대표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성관이 제출한 공약인 거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선거 그 팜플렛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공식 문건인 거죠. 물론 이제 본인들이 낸 정책 공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도 여성 정책이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정책 5순위에 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긴 해요. 그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이런 게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도 여성 정책으로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안전한 구축, 네, 범죄로부터 맞아요. 안전한 사회 구축 이거에 들어가 있는 거여서 여성 정책은 아닌 것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여성을 지우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만들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분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출산 정가산. 그게 그러면 나 이제 50대인데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니, 이거부터 가산점 받으려면 일단 출산하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부럽구만 진짜. 예,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네. 예, 다시 가지고 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30년 전에 약 30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을 다시 소환 이제 우리 타임오프로 이제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그만큼 후퇴한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온 건가?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군가산점제가 계속 여성과 남성의 대결처럼 이렇게 뭔가 소환이 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군가산점제 하겠다. 이미 헌법으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카드처럼 이렇게 계속 꺼내가지고 서랍장에 있는 거야? 네 어느 순간에 꺼내오게 서랍장에 있는 거야? 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카드로 계속 쓰이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러고 있는데 또 김문수 후보도 또 이렇게 내놨군요. 근데 뭐 이미 위헌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비장애인 남성들 군역을 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몸을 빼고 다 차별하는 그때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하셨던 분 중에서도 장애인 남성분들 계셨고 또 여성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또 위헌 신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구도를 계속 우리가 재생산하면서 계속 이 정치에 좀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그냥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힘 같은 경우는 남성 청년들이 표를 얻겠다 이 의도로 이걸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각 남녀 갈등 이걸로 몰아가겠다. 그래서 남성의 표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이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정책인 거죠.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너무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 어쨌든 이것이 다인가요? 여성 관련 정책이? 이게 거의 그랬어요.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 의료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고 임신, 출산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촬영할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각 후보들이 낸 정책 공약, 10대 정책 공약을 보고 있으면 불쾌함을 느끼게 돼요. 여성들 같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젠더 성평등 정책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없는데 이 출산에 대한 거는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볼 때 여성을 정말 출산의 도구로 보나? 맞아요.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너무나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과 관련된 게 여성 정책은 아닌데 그렇죠. 너무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노동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평등하게 내가 취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정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출산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도 자체가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뭐 남성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지역에서 교통 관련한 그런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도로 자체나 이런 교통의 어떤 흐름 자체가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여성들은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일 때는 되게 불편하게 이 도로가 돼 있다거나 뭔가 교통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그거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다고 본 거죠. 어쨌든 젠더적으로 뭐 이것도 그때 10년 전이어서 그렇긴 한데 10년 전에 한 거여서 그렇긴 한데 이를테면 여성들이 장을 보거나 이럴 때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할 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루트는 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또 10년 사이에 사실은 양육 형태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서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죠. 뭐 말씀하신 교통 이런 거 얘기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성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성 중심, 맞아요. 남성의 키에 맞게 그리고 남성이 이거 잡는 이 굵기에 맞게 이거 다 설계가 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있었대요. 따릉이도 성인 남성 중심으로 따릉이 전에 아예 빌려주던 자전거. 나도 얘기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전거 빌려주는 게 남성 크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지금 지하철에서는 손잡이 높낮이도 좀 다양하게 가는 맞아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디폴트 중심엔 성인 남성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여기까지 왔죠? 어쩌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김용민 씨가 싫어하는 성주류화 정책의 결과. 어쨌든 그런 식의 평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또 다른 김문수 의원은 후보는 그 얘기도 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건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 촬영한 이후에 이거를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더 논란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문제가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첫 유세 일정을 어디서 시작했냐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배현진 의원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보를 동행한 거죠. 네. 동행해서 갔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을 뽑아서 이제 홍보대사 임명장도 줘야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네. 미스 가락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미스 가락시장. 너무 당황스러운. 20년 전에 이런 거 없애는 운동했던 것 같아요. 미스 뭐 그런 지역 특산품 뭐 이런 거 미스 코리아 대회도 없애고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나이는 자꾸 우리는 몇 년 뒤에 살고 있는가?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진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김문수 선생님도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참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새 시대 IT, AI 시대에 완전 뭘 하고 싶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을 발전하고. 네네. 그러면 자기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바뀔 필요 없다. 떠나시면 된다. 정계를 떠나시면 돼. 이 사람이. 아니, 저는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문수 씨가. 네. 어차피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끝까지 버텨서 후보로 남으실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공직에 있으시면 안 된다 이분은. 근데 이미 충분히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나 김문수야. 그쵸. 나 김문수대. 나 김문수인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쵸. 성적으로도 되게 뭐가 많아요. 맞아요. 그 소녀시대 몸매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쵸.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 김문수 후보의 막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 있는 게 성평등한 내용 네, 그렇구나.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사건과 소녀시대 그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문제는 그거 뭐냐면 정치인들이 여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배현진 의원이 그 자리에 왜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사분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거였는데 미스 가락시장이 웬 말입니까? 그 약간 화를 잘 내시니까 화를 한번 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안 내셨겠죠? 못 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못 내셨겠죠. 너무 기자들이 많아. 그 자리에 너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첫날 요새 특히 약간 씹은 표정으로. 그 입을 다문 채 입을 안에서 입 안에서 입을 꽉 할 수 있었겠다. 그건 정말 할 수 있었겠다. 네. 참. 사실 국회의원인데도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쵸. 뭐 성적으로 막 나도 지금 나도 뭔가 공적인 역할로 갔는데 계속 이렇게 사적으로 끌어내려지는 일 많이 많죠. 당하는데 국회의원이 돼도 당한다. 근데 국회의원도 제가 언뜻 막 생각나는 것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언젠간 다룰 나경원 피부과 논란도 사실은 여기에 그렇군요. 예. 큰 틀에서 들어가는 내용이고 또 국힘에서 그때 그 패스트트랙 논란 됐을 때 그때 여성 국회의원들 앞에다 세웠잖아요. 몸싸움할 때. 맞아요. 네, 그때 이미자 의원이 맨 앞에 서가지고 자기 몸에 손대면 성폭력이다 뭐 이렇게 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미자 의원의 그런 얼평을 하면서 이제 네가 무슨 여자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그거에 더불어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나 그런 걸 할 때 뭐 공주나 아니면은 여신 이런 걸로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누구지? 심상정 후보 때 여전사로 표현하거나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왜 여성이라고 하냐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다.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2025년에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과거로 소환되고 있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너무 과대대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남성인 분들이 과대대표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정치인들의 의식이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맞아요. 계속 그 정당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이라는 이유로 뽑히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이 빨리 이제 우리도 정치 세력화를 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떼가 페미니스트 정치떼거리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일단 인물을 시작하면 너무 없으니까 떼거리로 가야 된다 이제. 그야 500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 국회의원 300명. 500명이 출마하는 거지 근데. 출마. 그럼 반은 될 거 아니야. 네,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은 우리 이준석 후보를 기호 4번입니다. 기호 빼놓을 4번.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이분은 나 그거는 하나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얘가 했어.
이분이 10대 정책 공약으로 아, 진짜. 이거는 1순위로 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거는 첫 번째로 지키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것 중에 하나인데 부처 개편 및 축소가 있고 그 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하시기 바래요, 저는.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걸 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꼭 해라. 이거 하고 해지. 아직까지 못했어, 계속. 이 공수표를 왜 날리시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일관된 게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아니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네. 사람이 바뀌기도 해야죠. 김문수 씨는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정치를 오래 하실 분이잖아요. 오래 하면 안 되죠. 저도 이분이 오래 하지 않게 바라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여가부 그 MBN 뉴스 그게 여가부 폐지 내놓은 이준석 위안부 피해자 외롭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위안부 피해자 외롭지 않게 하자. 약간 모순된다는 걸 모르시는 거겠죠? 당연히 모르죠. 모르시는 이분은 거겠죠? 지금은 충돌되지 않는다. 그쵸. 이분이 일관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건 그쵸.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다, 개별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충돌이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충돌한다고 보지만. 근데 위안부 피해자 피해 처음에 발굴하고 이걸 제일 많이 했던 게 여성부였어요. 그렇죠.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셔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네. 기능을 네. 행안부로 가져간다고 하는 거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여가부 폐지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팸이 묻다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넘어가죠. 그만하죠, 뭐, 굳이 뭐. 다음은 어떤? 다음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겠죠. 네네네. 네. 이분은 제가 페북에 유일 후보라고 올리기도 했는데 여성 정책,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을 낸 유일한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냈냐라고 보면은 일단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의 대체 입법 추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재생산 권리 보장하겠다. 그리고 넷째,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응 강화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 네. 다섯 번째,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로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부모 이런 기조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로 임금 격차 해소와 돌봄 지원 확대 등으로 유리천장 없는 성평등 노동 실현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서 평등과 존중이 기본값이 되는 미래를 만들겠다. 여덟 번째,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로 정치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페미니스트다 이런 선언도 하셨고. 그렇죠. 예. 어쨌든 성평등 공약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낸 후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젠더 문제가, 성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 거의 중요한 문제죠. 진짜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늘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판단하고 사람을 보자마자 그거는 사실 제일 그 차별이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이 사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까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물론 나이도 있습니다만 그게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우리 사회 조직이나 제도나 모든 것이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이공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유효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효한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성평등이 요만큼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국가를 보는 관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좀 얘기하신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그 광장을 열었던 2030 중심의 여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페미니스트 대행진 거기 다녀왔거든요. 대행진 다녀왔는데 그때 구호가 그거였어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은 후보에 표를 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정치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성평등이 없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 플러스 되는 인권이든 뭐 권리든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인 의제든 이게 플러스 돼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죠 지금. 그래서 뭐가 차별이냐라고 한다던가 이동권을 얘기하면 뭐 깡패 같은 거다. 뭐 김재섭 의원이 그랬었나요? 떼쓰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떼 쓰지 말아라고. 근데 어떻게 이동하는 게 떼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플러스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첫 번째 그 TV 토론회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정책 관련된 토론회여서 사실은 후보가 나가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거기는 후보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권영국 후보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힘은 제발 장애인과 싸우지 말고 장애인 차별을 두고 싸워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핵심을 찌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과 싸운다. 네. 전장애인과 싸우지 말고 장애인 차별과 싸워야지. 왜 그런 당사들과 싸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왜 싸우는 거지? 표 얻으려고. 그 표 얻으려고. 갈라치기에서 표 얻으려고. 혐오표를 싹 쓸어가려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우울하네요. 그 혐오표를 다 더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권영국 후보, 그러니까 그 민주노동당 측에서 여론조사하는 업체랑 언론사에 그걸 요청했어요. 이 공평한 분량으로 보도를 해달라.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 대상자에도 자기를 포함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언급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네. 계속 일면에 지금 권영국 후보가 빠지고 있던데요. 경향신문도 그렇고 한겨레도 심지어. 그렇죠. 네. 이게 뭐랄까 원해라서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광장 이후에 온 대선이어서 미묘하죠. 왜 뺐을까? 미묘하죠. 그러니까 미묘하죠. 그 선의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저는 이제 기자 생활도 했으니까 원내 정당이 기준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정치 일정을 따라가거나 정치의 그런 그렇죠. 뭐랄까 그런 분배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어쨌든 대표성이 더 큰 조직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장 이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준은 좀 바꾸는 게 맞다. 지금 광장을 대리해서 광장에서 나왔던 요구들을 가장 크게 수용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장에서 첫 일성 시작했잖아요. 광화문에서. 네, 광화문에서 시작했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허탈했어요. 그 영광을 가져가지만 그렇죠. 하지만 난 성평등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광장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인권 이제나 아니면 노동
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잘 담고 있는 정책을 만든 후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광장에 주목했던 언론이기도 하면 그거를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이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거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좋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행처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쁜 의도로 보면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도 돌고 있는 게 그거잖아.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근데 말씀하신 한겨레 일면 거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넣고 그 권영국 후보를 뺀 거는 그런 거를 바라는 편집이 아니냐. 압도적 승리를 위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둘 다 어느 정도의 맞는 의견이 아닌가. 안타깝죠. 뭐 전략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이 뭐냐? 그건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네. 그냥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다. 네, 뭐 한동안 가정 선거 그거 부정선거 이거 얘기할 거 알잖아 우리. 네. 그럼요. 네, 패스하는 것으로.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지 말래. 근데 그거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정도고요. 50%까지는 아직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 정도 나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 나왔고요. 이게 그 엠브레인 퍼블릭 중심으로 이제 진행된 그래도 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여서 이게 내일 투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였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7%. 네. 열심히 하셨으면 입국했어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시고 드롭하지 마시고 절대 끝까지. 가리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10% 이하로 끝까지. 가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준석 후보님이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페미부터는 늘 그걸 바라고 있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늘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쨌든 젊진 않지만 이제 젊진 않아 솔직히.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더만. 뭐 젊대. 어쨌든 그런 새로운 힘을 끝까지 보여주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꼭 완주를 바랍니다. 네, 7% 나왔지만 비호감도는 1등이었다. 네, 이준석 싫어요. 네, 비호감도 67% 찍으셨습니다. 네, 67% 어떻게 찍을 수 있는 수치인가요, 이거? 저렇게 하면 네, 계속 갈라치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70%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분발을 해주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니, 없어요. 네, 이준석님의 완주를 바라는 페미물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저희가 그 웨이브의 예능입니다. 너의 연애라는 예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레즈비언들의 연애 프로그램, 약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그걸 표방하면서 이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고 최근에 이제 방영과 동시에 조금 약간 뭐랄까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출연자 분 중에 한 분인 리원님이시죠, 김리원님
이제 이 레즈비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과거에 뭐 법방 BJ로 뭐 활동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이성애자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뭐 결국은 뭐 이렇게 사과문도 올리시고 네. 그러셨는데 결국은 좀 지금 상황은 그 방송에서 좀 편집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작진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편집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좀 저희 페미니스트들이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최근에 뭐 이제 뭐 연명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보셨을 텐데 이 법방 BJ였다는 것이 지금 레즈비언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 예능에 나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비추지 못할 뭔가가 되느냐 이런 물음을 또 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성애를 했다고 해서 레즈비언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논란 속에서 좀 어쨌든 일반인에 가까운 출연자가 너무나 큰 비판 앞에 놓이고 좀 그렇죠 조리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격살해라고 할 수 있는 인격살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격적인 그런 폭력을 좀 많이 당하는 상황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예요. 이성애였다가 아니라 VJ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너 이성애자 아니야? 이성애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렇게 남성들에게 논란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성애자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실제로 뭐 나 과거에 이성애를 했었고 뭐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세 가지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네, 그렇죠. 혐오, 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혐오, 이렇게 세 가지가 종합된 사건이 이 리원 사건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비교를 해보면 남의 연애라는 또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웨이브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게이들을 중심으로 게이 섹슈얼리티를 또 다루고 연애를 다룬 건데 사실 저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고. 저는 알긴 했어요. 그때도 화제가 됐었어요. 그랬어요? 네, 동성애를 다룬 어쨌든 출연자가. 어쨌든 네. 최초로 또 그런 거였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화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보면서 좀 씁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리원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리원 씨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 언론 보도에 좀 주목했었는데 칼럼이었어요. 하나는 이진송 개간 홀로 발행인이 쓴 칼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향신문에 법방에 쓰면 가짜 레즈비언인가? 그 인생을 물어뜯을 자격이 있나?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배우도 남성 배우겠죠, 당연히. 나이가 한참 어린 여성을 임신시킨 원로 배우도, 연예인 지망생 여성들의 성적으로 우롱한 배우도 문제없이 커리어를 이어간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성적으로 물러난다는 낙인, 특히 낙태를 했다거나 성산업에 종사했다는 과거는 치명적인 손상이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여겨진다라고 이제 일갈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성신문에 너희 연애 리원 향한 혐오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라는 칼럼이었고요. 이거는 이슬기 칼럼니스트님이 쓰신 부분이었고 제가 주목했던 그 문구는 어느 인물 하나가 레즈비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뿐더러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면면을 납작하게 만드는 퀴어 혐오다. 우리가 그 말을 쓴 그
X 유저의 의견을 레즈비언 전체의 의견으로 여기지 않듯이 리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쵸. 예, 너무 개인이 과대대표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과거가 소환되어서 계속 여성들의 과거의 문란함, 성적으로 문란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쵸.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차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편집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또 아쉽고 한데 좀 이걸 좀 돌파해가는 사례를 보고 싶은데 계속 뭔가 없죠. 실패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실패만 쌓이고 있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네. 그치.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모르고요. 답은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언론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미디어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번 사태에서도 웨이브에서 너무 그러니까 제작진 차원에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편집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획할 때 과연 고민했을까?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터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혐오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이 혐오가 한국사회 기반으로 있는, 깔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기획하고 방송을 만들고 출연자를 섭외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L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남의 연애, 말씀하신 남의 연애도 화제도 됐고, 많이 잘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기준들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너희 연애도 좀 이런 기반이나 혐오나 이런 거에 대한 기반이 있다라는 거 이해 없이 그냥 내놓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편집하겠다라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왜 저희가 왜 언더 15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여성 차별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좀 그냥 무중력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획을 하시는 것 그쵸. 같다. 근데 물론 이 기획 자체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르지만 조금 더 좀 더 안전한 어떤 출연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워낙에 또 아시듯이 폭력적인 상황에 여성들이 더 쉽게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연애 이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동성애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나 미디어나. 그동안은 너무 우리나라가 나오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그런 고민 속에서 기획되고 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거와 더불어 그리고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쉽게 삭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 이번에도 삭제인 거잖아요. 그 성소자들 삭제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이 결정인 것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한 번이 삭제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작품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다루거나 아니면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이런 기획하는 제작자들도 있을 텐데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되 좀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너무 반갑고 그런 저도 마음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고 좀 앞으로 또 이런 그 시리즈를 기획하시거나 콘텐츠를 기획하실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들은 기획만 하면 되지만 출연자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다 털리는 거잖아요. 지금 디지털 다 이제 인터넷 온라인에 다 쌓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털리는 걸 각오하고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이제 용기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가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오늘 너의 연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이슈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저희가 좀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계명대 여성학과 이야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안 한 사이에. 그래서 뭐 계속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계명대에 이제 여성학 전공, 정책대학원에 있던 여성학 전공, 을 없애겠다. 신입생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이거에 좀 반발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또 여성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금 좀 넓은 상태로 넓어진 그런 상태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 성명도 내고 그러시고 계신 상황이죠.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그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계명대를 포함해서 여성학과가 남아있는 곳이 2곳 내지는 3곳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대죠. 그렇죠. 이화여대랑 성공회대, 계명대가 있었던 건데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대학원을 폐지하면서 이제 그 여성학과를 사회학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 네, 그런 입장인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계나 이런 그 재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성학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니면 사실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이제 그때 계명대에서 여성학과가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계명대로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폐지가 되면은 지역에는 이제 하나도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지역에서 사실은 저는 계명대에서 이제 요즘 포럼을 하시거나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 또 계명대 여성학과에서 하는 연구들도 되게 좋은 연구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그런 또 특색이 있는 그런 나름의 연구를 또 다른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또 아쉽고 좀 저는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지가 어떻게 될지 정책대학원 요구에 따르면 지금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일반 대학원을 옮겨서 좀 확대하는 방안까지 또 요구를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확대되는 게 맞죠. 지금 한국 사회가 아까 저희가 계속 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필요한 가치인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성학과나 이런 것들이 더 존치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와 이제 역행되는 결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좀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이유가 학령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계명대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15년간 계명대 여성학과 지원자 수가 99명이었대요. 그 이 중에 이제 81명이 등록한 거였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한 해 평균 5.4명이 실제 학교에 다닌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간을 5년으로 좁혀보면은 4.4명이었대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과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대학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대학원들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쵸. 비슷할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 계명대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계명대에만 이 문제를 맡겨두는 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이 사건 다루자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여성학과가 세 개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학과인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없애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살리는 게 맞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단체나 이제 이게 반발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반발하는 입장 중에 한 명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국립대에 여성학과를 신설하도 좀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저희가 아까 대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성 정책이 없고 그쵸. 연구를 딱히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여성학과까지 없애야 하는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지금 사실 여성학과 같은 제도로서 좀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여성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사회에서도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립대들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지원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정하고 금액을 정할 때 저는 그런 성평등 이슈. 그래서 여성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성 관련한 그런 교양 강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인지 관점을 이 대학 평가에도 넣어야 그쵸. 된다. 네. 유효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계명대 여성학과가 또 위기에 있고 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페미무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발언을 또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를 15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동덕여대 소식이 어제였군요. 네. 어저께 동덕여대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에서 네, 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모두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했던 형사 고소를. 그래서 저는 되게 좋고 사실 갈등하는 것보다는 되게 서로 화해하고 그런 게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비슷하고요. 이게 뭔가 그래도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사건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환영할 만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준석 등등등은 이 동덕여대 학생의 투쟁에 대해서 비문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사실은 동덕여대 학생들이 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학생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연대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사건으로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 좀 앞으로도 좀 계속 테이블이 열리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왜 못 하셔서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앞으로 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축하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볼까요? 네. 응. 지치네요. 길고 긴 녹화가 길고 긴. 지금 저희가 한번 뻑 나면서 파일이 잘못돼서 녹화를 다시 하고 또 오늘도 오늘 중간에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또 있었고 중간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네네네 선생님이 계속 오늘 녹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불길한데 말했는데 역시나 한번 좀 사고가 있었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네, 재촬영이어서 저희가 못한 얘기도 되게 많긴 해요. 원래는 저희 지난번에 여성들 마라톤 대회 나갔던 이야기도 하고 맞아. 되게 아기자기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안 다 했어요. 날라갔어. 예. 저희 여성 마라톤 대회 나갔다 왔습니다. 네, 네, 저희 5월 2주 초에. 동안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랑을 못했네요. 또 나갔다 왔다. 네. 어쨌든 오늘 또 함께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조금 늦었는데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얘기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늘 헷갈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굴려. 뭐라고 좋아요, 했지? 댓글, 구독. 네, 꼭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